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21대 대선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저녁 정치 분야를 주제로 21대 대선 마지막 TV 토론회가 열립니다. 대선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사전투표 이틀 전에 진행되는 만큼 뜨거운 공방이 예상됩니다. 신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가 나흘 만에 다시 3차 TV토론회에서 맞붙습니다. 정치 양극화 해소 방안을 주제로 먼저 토론한 뒤 정치개혁과 개헌, 외교안보 정책 순으로 공약 검증 토론이 진행됩니다. 사전투표를 불과 이틀 앞두고 이뤄지는 마지막 토론회인 만큼 지지층 결집은 물론 부동층 표심을 잡을 막바지 승부처가 될 전망입니다. 네 후보 모두 개헌을 공약한 상황에서 차별성을 부각하며 개헌에 대한 의지나 현실성이 있을지 등을 놓고 검증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주제가 정치인 만큼 부정선거 의혹이나 사법부 독립권 침해 등 민감한 정치 이슈를 놓고 더욱 치열한 설전이 예상됩니다. 말이라도 단절하겠습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내란 수계의 귀환을 지지하고 지원하고 결국 내란과 함께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앞선 토론회에서 나온 네거티브 공방이 고발로 이어지고 있어 후속 공방전이 펼쳐질 가능성도 큽니다. 이제는 방탄법을 만들어, 법도 한 개가 아니에요. 방탄법을 5개, 6개 만들어가지고 이 법을 덮어쓰고도 벌벌벌벌 떠는 이런 사람 여러분 아시죠?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김문수,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 여부를 둘러싼 후보들의 발언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내란 단일화 공세를 이어갈 전망인데 김 후보가 단일화 성사를 위한 카드를 내놓을지 이준석 후보의 입장 변화가 있을지 등이 주목됩니다. 0%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빨리 사퇴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권 후보는 진보적 정치개혁 의지를 앞세워 차별화에 나서며 이재명 후보 측면 지원 사격 역할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토론회를 끝으로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 시작돼 토론회 성적표를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정치 분야에 대한 각 후보자의 공약을 비교 검증할 수 있는 마지막 토론회인 만큼 유권자들의 많은 관심과 시청을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선거 때마다 눈살을 찌푸리게 하지만 무한 반복되는 모습입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반환점을 돌면서 이번에도 주요 후보들 사이에서는 고발 난타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지율 격차가 점점 좁혀지면서 네거티브 공방이 과열된 측면도 있지만 승자 독식 구조도 한몫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2차 후보자 토론 직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상대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각각 이 발언들이 공격 대상이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부정선거는 국정원이 댓글 조작을 통해서 국민 여론을 조작했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부정선거라고 한 거지.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뭐 눈물을 흘리는 거는 정황훈 목사 가서 무슨 눈물을 흘리는지 그 말이 안 되는 거짓말을 또 계속 여기서 하시면. 선거 전 초반 이재명 후보의 커피원가 120원 발언과 관련한 막고발로 불이 붙은 고발전은 반환점을 돌면서 난타전 형국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문수 후보가 유세중 지역 유권자로부터 곶감을 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가 해운사 부산 이전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는 등의 이유로 고발장을 또 냈습니다. 경기 시흥에 있는 거북섬 개발을 둘러싼 이재명 후보 발언과 관련한 논란으로 고발전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로까지 확대됐습니다.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면서 네거티브 공방이 과열된 측면이 있는 건데 승자 독식 구조도 한몫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른 선거와 달리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엔 내란죄나 외환죄가 아닌 이상 고발 사건 수사에서 사실상 제외되기 때문으로 특히 선거법 위반 사건은 공소시효가 6개월에 불과합니다. 정치 사법화 중에서도 현실적으로는 그 정치 권력의 획득 여부에 따라서 사법적인 책임의 여부가 완전히 달라지는 구조가 고착화되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지난 20대 대선에서도 당시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간 고발전에 불이 붙었지만 관련해서 법정에 선 건 이재명 후보뿐으로 이번 대선 목전까지 발목을 잡았던 바로 그 사건입니다.
선거전이 막판으로 치달을수록 네거티브 공방과 고발전의 악순환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21대 대통령 선거 재외선거 투표율이 79.5%로 역대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대 대선 재외투표에서 추정 재외선거권자 197만 4,375명 가운데 명부 등록자는 25만 8,254명이고요. 이 가운데 20만 5,268명이 투표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투표율 79.5%는 지난 2012년 재외투표가 도입된 뒤 치러진 대선과 총선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로 20대 대선에서는 72.6%, 지난해 총선은 62.8%의 투표율을 각각 기록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맺기 전에도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 보증 사고 이력이 있는지 등을 미리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서 전세 사기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최도희 기자입니다. 앞으로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맺기 전에도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적이 있는지 등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은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맺고 입주한 뒤 임대인 동의를 얻어야만 사고 이력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국토교통부가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계약 체결 전에도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가 확인되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된 주택 보유 건수와 같은 임대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보증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전세 사기 예방 효과가 기대됩니다. 예비 임차인이 임대인 정보를 확인하려면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가지고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지사를 방문하면 됩니다. 다음 달 23일부터는 안심전세 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도 가능합니다. 허그의 확인 절차를 거쳐 최대 7일 이내에 임대인 정보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계약 당일 임대인을 직접 만난 경우에는 안심전세 앱을 활용해 임차인이 임대인 정보를 조회하거나 임대인이 본인 정보를 직접 조회해 임차인에게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제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 조회는 신청인당 월 3회로 제한되고 임대인에게는 정보 제공 사실이 문자로 통지됩니다. 계약 의사가 없는 이른바 찔러보기식 조회를 막기 위해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을 통한 계약 체결 여부 확인과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의사 검증도 철저하게 시행합니다. YTN 최두입니다. 트럼프의 경제 정책은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는 수준입니다. 이번에는 유럽연합을 향해 관세 폭탄을 던지더니 단 이틀 만에 뒤로 물러섰습니다. 대체 뭘 어쩌자는 건지 아마 본인도 모를 것 같습니다. 스타트 경제, 오늘은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문을 열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틀 만에 EU에 대한 관세를 부과했다가 유예하는 이런 또 촌극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불확실성이 너무 커지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 그 5월 23일이죠. EU에 대해서 50% 관세를 6월 1일부터 부과하겠다고 기습적으로 발표를 했죠. 이거는 아마도 지금까지 유예한 뒤에 어떤 관세를 유예한 후에 어느 정도 협상이 진전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예. 이게 진전이 안 되니까 이틀 만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틀 만인 5월 25일 날 EU와의 전화 통화 이후에 관세 부과를 7월 9일까지 죄송합니다. 이제 처음에 발표를 했다가 이제 7월 9일까지 유예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근데 지금까지와의 좀 차이점은 예전에는 이걸 하겠다라고 하고 이게 어떤 공식화가 된 다음에 유예를 선언했다면 이번에는 아예 공식화가 되기도 전에 유예를 선언함으로 인해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심한데 그 즉흥성이 정말 심해졌다라는 것으로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시장은 일단 뭐 유예가 됐으니까 다행이다라고 반등은 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 관세 제한이라는 게 협상이 어려워질 때마다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협상을 좀 가속화시키거나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만들도록 쓰인다는 점에서 이 불확실성을 극대화시키는 리스크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렇게 정책 불확실성이 가속화됨에 따라서 이미 뭐 글로벌 금융시장과 실물 경제는 큰 영향을 주고 있고요. 특히 정책 방향이 수시로 바뀌게 되면은 기업들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판단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이게 공급망을 옮길 것인가, 새로 투자를 하는 게 맞는지, 투자를 하더라도 어느 나라에 하는 게 맞는지 이런 생산과 공급망 관리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있기 때문에 IMF가 그래서 이러한 불확실성과 예측 불가능성이 단기적으로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경고를 내렸고요. 실제로 EU하고 미국 모두 무역 분쟁이 장기화된다면 양측 모두 피해를 볼 것이라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장도 이런 피로감이 쌓이면서 경제 협상이나 시장 안정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우리 시장은 이 관세 유예에 좀 환영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간밤에 뉴욕 증시는 메모리얼 데이 휴장이어서 증시가 열리지 않았으니까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하루 더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 EU 관세부가 이 유예 소식, 우리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요? 네, 사실 이게 직접적으로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 자체가 지금까지 우리한테 미친 영향이나 앞으로 미칠 영향에 비하면 이게 EU하고의 어떤 그 무역 관계라든가 우리가 EU를 통해서 수출하는 것들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한국 경제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글로벌 무역의 불확실성이 완화됐다라는 점에서 일단은 좀 안심을 할 수 있는 내용이고 그래서 이제 국내 증시도 일시적으로 상승을 했다고 보고요. 수출 경쟁력에 대해서는 좀 미묘한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그 미국이 고관세가 이제 EU에 영향을 미쳤다면 EU 기업의 수출 경쟁력이 아무래도 약화되니까 EU하고 경쟁 관계에 있는 품목에서 한국 제품의 대체 수요가 늘어날 수 있었을 텐데, 근데 뭐 관세가 유예되면서 이런 효과는 거의 없어진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공급망이 좀 안정될 것인가라는 기대가 적어도 일시적으로는 들어오면서 어떤 불확실성이 완화된 측면에서 우리 기업의 수출하고 투자 계획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 신호로 작용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 역시 일시적일 수 있기 때문에 불안한 상황이고요. 이런 점에서 보면 관세 정책이라는 불확실성이 이게 유예가 됐다라고는 하지만 언제든지 다시 들고 나올 수 있다라는 점에서 지속적인 위협으로 작용된다고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의 오락가락 관세 정책에 환율도 7개월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앞으로 더 떨어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예, 사실 그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저희 지금 관세와 관련돼서 무역 협상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트럼프가 관세뿐만 아니라 이 환율을 어떤 그 불공정한 이유의 하나로 들고 나왔고요. 실제로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도 우리나라의 환율을 좀 더 원화를 강하게 만들어라는 언급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 미란 보고서라는 어떤 보고서가 나왔을 때 거기에 있는 내용을 사람들이 많이 믿지 않았고 이게 정말 현실화되겠어라고 생각했었는데 거기에 있는 내용들이 사실상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중에 언급된 것이 사실은 그 달러의 약세죠. 원화나 해외 다른 국가의 강화하고 뭐 플라자 합의 같은 게 나올 것이냐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시장에서 이제 우려하는 거는 원화도 플라자 합의 같은 걸 통해서 그 원화의 강세, 그다음에 달러의 약세를 유도할 것이냐라는 이제 우려가 있는데요. 사실 어느 정도 미국이 이제 달러 약세, 원화 강세를 유도하는 상황은 계속될 것 같고요. 다만 1980년대 플라자 합의가 있었던 일본과의 상황과 비교를 해본다면 우리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일본에 비해서 사실 경제의 펀더멘탈이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일본이 가지고 있던 달러 보유고에 비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러 보유고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측면에서 그 일본이 갔던 그 원화 약세, 엔화 약세 현상과 우리가 가게 될 그 원화 약세의 상황은 좀 다를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경제가 그렇게 펀더멘탈이 튼튼하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비교를 한다면 미국에 비해서 어떤 한 나라의 펀더멘탈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렇게 크지 않을 때 그 나라의 통화가 강세로 유지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그게 원화 강세가 빠르게 이뤄질 가능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은 거의 하나도 없고 세계 경제에 타격만 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다음 주제는 먼저 영상부터 보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배, 이유는 오늘을 기억하며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한국 진한 산업화와 네, 영상 보고 오셨습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여기저기서 뭐 대선 후보들도 많이 언급하고 있고요.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스테이블 코인이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스테이블 코인은 그 번역을 하면은 죄송합니다. 안정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저희가 가상화폐를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비트코인입니다. 네. 굉장히 변동성이 예, 심했죠.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말 그대로 안정적인 코인인데 가격이 안정적인 암호화폐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법정 통화나 자산의 그 가치를 연동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1달러 변하면 그 코인 하나도 다 역시 1달러에 해당을 하는 건데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기존 코인이 가격 변동성이 커서 사실 결제나 송금에는 부적합했습니다. 우리가 이게 디지털 화폐니까 굉장히 쉽게 이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통화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가치 저장과 거래 매개, 교환의 수단으로 써야 되는데 가격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거래의 매개체로 쓰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안정적인 코인이 필요했고 이것의 역할을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하게 될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하느냐는 것은 1:1 담보형입니다. 이제 달러가 이제 코인당 1달러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달러를 예치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자동 메커니즘으로 그 공급을 조절해서 이제 알고리즘형으로 어떤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자주 나오게 된 것은 좀 전에 화면에서처럼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걸 쓸 것이자라는 논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미국하고 유럽에서 이 규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금융 안정성이나 자금 세탁 방지, 소비자 보호 등 이제 정책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고요.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도 이런 디지털 달러의 대안으로 이제 원화의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올 것인가라는 점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실제 자산과 연동하는 구조의 코인,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알고리즘으로 구현하는 방식도 있었는데 이거는 뭐 테라, 루나 사태를 거치면서 완전히 논파된 상태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이 스테이블 코인 쪽에 굉장히 많은 관심이 가면서 대선 주자들을 중심으로는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이거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이게 필요한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 겁니까? 일단은 그 실제로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의외로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실제 일부 이게 사실은 그 어떤 이게 안정적인 통화 수단으로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기존에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송금을 할 때는 카카오페이처럼 굉장히 편안하게 송금을 이제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데 달러 같은 경우는 무역 대금으로 결제를 한다 그럴 때 사실 뭐 은행이 열려 있을 때 해야 되고요. 또 한 이틀 정도 소요가 되면서 이게 어느 정도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에 대해서도 이제 노출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로 거래에서 쓰일 뿐만 아니라 해외 거래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쓰이게 되면서 어떤 그 원화의 통화 가치가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나라에서의 원화가 어떤 기축 통화는 아니지만 원화가 우리나라의 통화 주요 통화로 이제 쓰이는 거가 위협을 받을 것이냐에 대한 우려가 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이제 국내 거래에서도 달러 코인을 쓰게 된다면 예를 들면은
뭐 피자를 사러 가서 네. 이제 드셨을 때 1,400원짜리면 뭐 2,800원짜리면은 2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지불을 하셔도 된다라는 상황이 일어났을 때 원화 대신에 달러를 쓰게 될 거냐라는 것을 문제가 만약에 된다면 이런 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통화 주권과도 연결이 될 거고 통화 주권이 문제가 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어떤 통화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사실 이럴 가능성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이제 아르헨티나나 뭐 어떤 신흥 국가 중에서 실제로 어떤 통화 가치의 불안함을 겪었던 나라들의 경우는 어떤 그 나라 통화보다도 스테이블 코인, 아마 터키도 그런 나라 중에 하나였을 것 같은데요. 어떤 통화 가치가 굉장히 변동성이 큰 나라는 자국 통화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실제로 스테이블 코인을 통화로 쓰는 게 유리할 수 있겠지만은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뭐 달러 코인이 이제 점점 많이 쓰이는 것에 대한 우려는 있겠지만 이게 주도적인 통화로 이제 원화를 대체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는 아직 뭐 현실화됐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JP 모건 같은 미국의 대형 은행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공동 개발하는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자체가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에 변화가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예, 사실 우리가 암호화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예. 은행을 거치지 않고 어떤 중앙 집중적인 거래가 아니라 어떤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일어나는 거래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기대를 했었던 건데요. 지금 JP 모건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 웰스파고 등 미국의 주요 대형 은행들이 공동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방안은 어떤 그 실시간 결제망과 실제로 그 젤르라고 해서 이제 미국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는 그 P2P 결제 플랫폼입니다. 이런 것들과 연결시켜서 어떤 그 은행 시스템과 연계된 신뢰성 그리고 새로 들어오는 규제를 준수하면서 은행보다 빠른 결제 인프라를 활용한 어떤 차별화된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목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사실 달러에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현재는 주요 은행들이 어떤 중요한 어떤 플레이어로 참여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지만 뭐 탐색하고 개념 논의를 하고 있는 정도지만 실제로 앞으로 뭐 미국에서 어떤 규제가 새로 들어오면서 지금 지니어스 액트라는 이제 규제가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입법 진행 상황에 따라서 어떤 규제가 되고 은행이 규제가 명확해질 경우에는 어떤 본격적으로 이것에 참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하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움직이고 있고요. 이거는 기존 금융 시스템하고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경계가 그동안 있었던 것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주목할 이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만 짚어볼까요? 스테이블 코인 관심이 커지면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유의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그 루나 코인이라는 것을 들어보셨죠? 그 루나 코인이 사실상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알고리즘으로 구현한 스테이블 코인. 다만 루나 코인은 그렇게 위험했는데 이게 왜 안정적인가라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어떤 루나 코인이 그런 불안함을 거두기 위해서 어떤 그 연동을 하는 거죠. 달러하고 연동을 하는 건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어떤 그 기관이 사실 은행과 같이 우리가 정부가 엄격하게 규제를 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발행 기관이 어느 정도 안전한가, 발행 기관의 신뢰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그리고 달러하고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면에서 달러에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투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물론 달러를 사는 것보다 이제 편의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게 달러에 대한 투자라고 한다면 어떤 비트코인에서 같이 급격하게 가격이 상승한 이런 것에 대한 우려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은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현충일을 맞아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극단적인 발언을 내놨습니다. 더 강한 미국을 만들 것이라면서 전임 바이든 정부와 자신의 이민자 추방에 제동을 건 판사들을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6.25 전쟁 참전 용사이자 주한미군 철수 반대를 주장했던 랭글 전 하원 의원은 미 현충일 당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름 없이 쓰러져간 무명 용사의 묘 앞에 섰습니다. 미국 현충일인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 국립묘지를 참배한 트럼프 대통령은 목숨을 바쳐 싸운 군인들의 기념비는 미국이라며 더 강한 미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We salute them in their eternal and everlasting glory, and we continue our relentless pursuit of America's destiny as we make our nation stronger, prouder, freer, and greater than ever before. 참전 용사들의 희생이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를 만들었다면서도 지난 4년 동안 미국이 파괴됐다며 전임 바이든 정부를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A republic that I am fixing after a long and hard 4 years. People pouring through our borders unchecked. People doing things that are indescribable and not for today to discuss. SNS에선 이민자 추방에 제동을 건 판사들을 향해 쓰레기와 괴물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뉴욕 등 미국 전역에서 메모리얼 데이 퍼레이드와 행사가 진행된 가운데 6.25 참전용사 출신의 찰스 랭글 전 연방 하원 의원이 현충일 당일 별세했습니다. 지난 1970년 뉴욕 연방 하원으로 정계에 입문한 랭글 전 의원은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 계획에 반대하고 한미 FTA 체결을 지지하는 등 대표적인 지한파 정치인으로 활동해왔습니다. 한국전쟁 종전 결의안을 발의하고 위안부 등 한일 과거사 문제에도 목소리를 냈던 랭글 전 의원은 한국은 항상 마음속 한 곳을 차지할 것이라며 한반도의 통일을 소망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학교 건물 등을 공습하면서 하루 만에 또 50여 명의 생명을 빼앗았습니다. 하마스가 휴전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중재국인 미국이 이를 부인하며 한때 혼선이 이어졌습니다. 신웅진 기자입니다. 가자지구의 한 학교에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이 건물에는 팔레스타인 난민이 가득했는데 한밤중에 날벼락을 맞은 것입니다. كنا نايمين فوقنا ومرات واطفال ما لقينا الا كل بقى علينا شبابيك وحجار وهذا دغنا نجري زي المجانين ولقينا المدرسه زي ما انت شايف اكلت 4 صواريخ المدرسه الليله. 여기서만 어린이 등 30여 명이 숨지고 수많은 사람이 다쳤습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이 학교가 하마스의 지휘 통제 센터였다며 폭격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현지 시각 26일 가자지구 북부 자발리아에서도 공습으로 일가족 19명이 사망하는 등 하루 만에 최소한 5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같은 무차별 공격을 막기 위한 유럽의 압박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가자지구에서 전쟁을 계속하는 이유가 뭐냐며 따졌고 노르웨이 외무장관도 더는 참을 수 없다며 맹비난했습니다. The situation we are seeing now in Gaza is catastrophic. It is beyond belief. It is totally unacceptable. It has to end. 이런 가운데 휴전과 관련해 한때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하마스 측은 미국 제안에 따라 인질 10명을 2차례에 걸쳐 석방하고 70일간 휴전을 받아들인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진 직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인질들이 살았든 죽었든 데리고 올 것이라고 말해 한때 기대감이 고조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하마스가 중재안을 거부했다며 이를 부인하면서 휴전은 다시 없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2명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차철남을 오늘 검찰로 송치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오전 10시 반 차 씨의 사이코패스 검사 결과를 포함한 최종 수사 결과도 브리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특수단이 계엄 당시 비화폰 서버와 국무회의 CCTV 영상을 확보하면서 수사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선 모양새입니다. 어제 윤 전 대통령 5차 공판에서는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두고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관련 내용들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연결되어 있으시죠? 네, 허주연입니다.
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경찰이 경호처로부터 비화폰 서버 기록을 분석을 하니까 통화 내역이 원격 삭제된 흔적이 나왔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일단 지금 경찰이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그러니까 체포 당시에 방해했다라는 이유로 지금 이 건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동안은 비화폰 서버를 경호처에 비협조로 확보를 하지 못하다가 이 사건 수사를 하는 도중에 이 부분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을 분석을 해봤더니 비상계엄이 있었던 날로부터 3일 이후인 12월 6일에 이 비화폰의 내역이 원격으로 삭제된 흔적이 나온 것을 발견을 한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뿐만 아니라 김봉식 전 서울청장과의 통화 내역 등 주요 관련 인물들의 이 통화 내역이 삭제된 흔적이 나온 건데요. 원래 비화폰 같은 경우에는 보안을 위해서 이틀마다 한 번씩 삭제가 되도록 되어 있지만 이 부분은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삭제를 한 흔적이 나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특히 12월 6일이라는 시점과 맞물려서 증거 인멸과도 관련이 있는 부분이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한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은 사전에 계엄을 몰랐다 등의 취지로 진술을 했는데 경찰이 CCTV 영상을 통해서 유의미한 다른 증거를 확보했다 이런 또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한 전 총리와 CCTV 관련한 부분을 질문을 하신 겁니까? 제가 질문이 정확하게 잘 안 들려서요. 네.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이 지금까지는 사전에 계엄을 몰랐다 이런 취지로 진술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경찰이 CCTV 영상을 확보한 것을 보면 지금까지 진술과 배치되는 부분을 확인했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 부분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그 비상계엄 당일에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 그리고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이 국무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지금 일관되게 진술해오던 부분이 관련한 문건을 직접적으로 받은 시점이 이 비상계엄 선포 전에는 몰랐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해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찰이 관련해서 이 대통령 대접견실 이를 비추는 CCTV를 확보를 했는데 이들의 그동안 진술과는 이 관련한 문건을 전달받는 과정이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시점 이런 것들과 배치되는 어떤 영상들을 확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이 과연 국무회의에서 지금 논의된 내용이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고 이들이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미리 알았던 시점이라든가 이후에 어떤 대처를 통해서 좀 실체관계를 밝히게 된다고 하면 이들이 내란죄에 어떤 역할을 했고 공모한 사실이 맞는지 아닌지 등을 가지고 혐의점을 특정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역시 지금 소환해서 정확한 이 CCTV 영상 내용과 이들의 진술을 비교 대조하는 그런 조사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윤 전 대통령의 5차 공판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대선 전에 마지막으로 열린 재판인데요. 증언에서 당시 국회 병력을 출동 지시한 여단장 증인으로 나왔다고 하는데 어떤 진술이 있었습니까? 굉장히 눈에 띄는 진술은 유리창을 깨서라도 들어가라 그리고 도끼로라도 부수고 들어가라라는 지시를 곽종근 전 사령관으로부터 받았다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이러한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부인을 해왔고 이 부분은 결국에는 국헌문란의 목적이라는 내란죄의 주요 요증 사실과도 직결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상현 준장이 증언을 하기로는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아서 김영기 대대장이 이상현 준장의 부하인 거죠. 그래서 지시를 하달했다, 끌어내라는 지시 받았다라는 증언을 했다는 것이고요. 이거는 이제까지 이상현 준장이 주장해온 내용과 이 일관성을 유지를 하는 부분이고 곽종근 전 사령관 그리고 1차 공판에 출석했던 김영기 대대장의 진술과도 사실상 일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주장과는 상당히 배치되는 부분이고 나머지 3명의 이 지시를 받아서 하달한
부하들의 어떤 진술은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불리한 진술이었다 이런 평가를 좀 해주셨고요. 한편 검찰과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사이에서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두고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경찰이 확보한 비화폰 서버와는 다른 상황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다른 상황이 아니고요. 이게 사실은 비화폰의 서버의 내용이나 이 증거는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제가 아까 처음 질문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비화폰 서버를 경찰이 특수단이 확보를 한 부분은 그 혐의 자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이 내란 관련한 재판과는 별개의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가 된 이 재판 당시에는 비화폰에 대한 어떤 내역을 확보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소가 됐기 때문에 이미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재판 도중에는 더 이상 검찰이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는 것처럼 강제 수사를, 그러니까 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는 이 강제 수사를 진행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영장을 발부를 해서 이 증거를 끌어와야 되는, 그래서 증거 능력을 부여해야 되는 그런 절차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이 관련한 증거 자료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한 부분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재판에서 이 변호인 측과 증거 채택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던 그런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슈를 좀 바꿔서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25일이죠. 그제 오세훈 서울시장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오 시장에 대한 추가 소환 그리고 기소 여부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어제 12시간의 고강도 조사가 사실상 이루어졌기 때문에 25일이죠. 12시간의 고강도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추가 소환 조사가 더 이루어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데, 물론 수사상 필요하고 특히 증인들의 기존 진술이라든가 수사기관에서 이미 확보한 증거와 배치되는 부분에서 한 번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추가 소환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지금으로서는 특별히 보도되는 내용에 따르면 추가 소환할 가능성보다는 기소 여부를 결정짓는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미 특히 지금 김한정 씨, 그러니까 사실상 후원자로서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 사람도, 이 사업가도 이미 조사가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기소 결정 여부를 판단할 시점이 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다뤄볼 만한 이슈들이 많아서요. 끝으로 이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관심을 받았던 내용 가운데 하나가 전국의 법관회의 소식이었는데요. 2시간 만에 열렸고 별로 결론이 나온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왜 열렸나 싶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였습니까? 이게 이제까지 이 법관 대표회의가 열리게 된 과정까지 굉장히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회의를 열기로 하는 것조차, 그러니까 임시회의이기 때문에 어떤 일정한 정족수가 있어야지 개최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의결이 있었기 때문에 열리게 된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게 지금 임시회의를 속행한다는 것이 상당히 이례적이기는 한데요. 아마 지금 전국 법관의 명의로 어떤 입장이 발표가 된다는 것이 이게 이재명 후보의 그 사건과도 직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참석자들로서도 상당히 부담을 느낀 상황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선 이후로 입장 표명 자체에 대해서 시점을 연기하기로 하고 속행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도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대선 이후에는 더 다양하고 솔직한 법관들의 의견이 나올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 법적 공방들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온에 맞춰서 옷차림하기가 어려운 요즘입니다. 지금도 서울 기온은 16도 안팎으로 아직 선선한 느낌이 들고 있지만 한낮에는 어제와 비슷한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겠는데요. 이 반소매 옷차림에 얇은 겉옷 정도 걸쳐주시면 시간대에 맞춰서 체온 조절하기가 편하겠습니다. 한편 영서와 영남 내륙에서는 소나기 소식도 있습니다. 오후부터 약한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서 요란하게 쏟아질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 대기 중에 열기가 쌓이면서 당분간 내륙에 소나기 구름이 자주 만들어지겠습니다. 오늘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영서와 영남 내륙에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는데요. 이 돌풍과 벼락을 동반할 수 있겠고 울산과 경남 내륙에는 우박이 떨어지기도 하겠습니다. 오늘 그 밖의 지역은 하늘에 가끔 구름만 많겠습니다. 다만 출근길 수도권과 충청, 경남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다소 짙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서울이 15.7도, 대전 15.3도 보이고 있고요. 이 낮에는 햇볕이 내릴 쯤에서 어제와 비슷하게 덥겠습니다. 서울과 대구, 광주가 모두 27도까지 오르겠고요. 자외선과 오존도 강한 가운데 특히 전남 지역에서는 오존 농도가 매우 나쁜 수준까지 지속됐습니다. 내일과 모레도 주로 동쪽 내륙을 중심으로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고요. 이 주 후반에는 서울 등 내륙 기온이 30도에 육박하는 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현재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스모그가 유입돼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미세먼지용 마스크 챙겨서 나오시면 좋겠고요. 이 중서부 지역에서는 밤에도 또 한 차례 공기가 탁해질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고은재입니다. 네, 5월 27일 YTN 뉴스타트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